우선 형태소란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뜻을 가졌다. 형태소는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다. 그래서 형태소의 특징은 더 이상 나누면 본래의 의미가 사라지겠죠. 바다를 바와 다로 나누면 바다라는 말을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사라지니까 우리가 이제 뜻을 가질 수 있는 정도까지만 나누는 거예요. 형태소는. 그래서 형태소 단독이나 형태소들의 결합으로 단어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형태소들의 결합을 우리가 이제 나눠보면 푸르다라는 거는 이제 의미가 가지는 것끼리 이제 최대한 나눠보면 푸르라는 것과 다라는 의미가 붙은 거죠. 그래서 형태소 단독이나 이렇게 바다와 같은 형태소 단독이나 결합으로 뭐가 만들어진다? 단어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형태소의 종류로는 우리가 여기 앞에서 우리 단어 분류 기준으로서 형태, 의미, 또 뭐 있었죠? 3개였지. 분류 기준. 형태, 의미, 기능. 그치, 기능까지 3가지 있었고, 이제 형태소도 종류를 이제 구분하는 기준. 첫 번째가 자립성입니다. 자립성은 홀로 쓸 수 있냐, 없냐. 이걸로 이제 구분을 하는 건데, 첫 번째 자립 형태소는 홀로 쓸 수 있는 형태소이다. 그래서 별, 하늘, 바람, 나무와 같이 혼자 쓸 수 있어서 이것들은 자립 형태소에 포함이 된다. 의존 형태소는 그럼 뭐겠어요? 홀로 쓸 수 없고 다른 형태소에 의존해서 붙여 쓰는 형태소를 말하는 거죠. 즉, 푸르다의 푸르도 푸르로만 쓰면 우리가 혼자 쓸 수 없는 거죠. 다라는 이제 어미와 어간이 이제 같이 붙어 있어야 한 단어를 이룰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다 쪼개봤을 때 하늘을 만약에 하와 늘로 쪼개면 의미가 사라지죠. 그러니까 단어가 될 수 없고, 형태소는 최대한 뜻을 가지는 것 안에서만 나눌 수 있다. 그래서 자립성의 유무로는 자립 형태소와 의존 형태소로 나뉘고, 실질적 의미에 따라서도 나눌 수 있는데, 실질 형태소,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는 형태소이고, 형식 형태소는 문법적인 의미를 가지는 형태소이죠. 그래서 다 이런 조사와 어미에 붙은 어간과 이런 것들이 결국 형식 형태소에 들어가고, 실질 형태소는 결국 의미를 가지는 부분을 실질 형태소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2가지로 나눈 거죠. 자율성 의무랑 실질적인 의미로. 그러면서 자립 형태소, 의존 형태소,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 그러면 우리는 자립성 유무에 따라 자립 의존, 실질적 의미에 따라 실질 형식 이렇게 나눴는데, 그럼 결국 푸르다는 의존 형태소이면서 실질 형태소인 거죠. 그러니까 형태소를 자립성 의미에 따라 이렇게 둘로 나누고 실질적인 의미에 따라 둘로 나눴지만, 자립 형태소이면서 실질 형태소일 수도 있는 거고, 의존 형태소이면서 실질 형태소일 수도 있는 거죠. 왜냐면 분류 기준이 달랐으니까. 혼자 쓸 수 있냐, 실질적 의미를 가지냐 니까. 그러니까 이제 단어의 구성 요소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어근과 접사로 나뉠 수 있어요. 그런데 단어를 이루는 형태소 가운데 실질적 의미를 나타내는 중심 부분을 근이라고 한다. 그리고 어근 앞이나 뒤에서 붙어서 특정한 의미나 기능을 더해준다. 결국 접사의 이제 기능은 뭐다? 특정한 의미나 기능을 더해준다. 그러면 소금, 밝다의 밝, 양복장이의 양복, 어른스럽다의 어른. 결국 최대한 쪼개보면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중심 부분을 어근이라고 하고, 이 어근 뒤에 붙는 다, 장이, 스럽다 같이 접사 부분을 우리 특정한 의미나 기능을 더해주는 게 접사라고 한다. 그러면 어근과 어간은 일치할 수도 있고 불일치할 수도 있는 건데,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어근은 우리가 실질적 의미를 갖는다고 했었잖아요. 그럼 접사 안에서도 접두사가 있고 접미사가 있다. 지금 이따가 동화 속 있으시죠? 네. 동화가 그게 좀 없어요. 그래서 대신에 그 본규제는 다 있으니까. 네. 그것만 우선. 네. 그리고 직보규제 위주로 좀 많이 풀면 동화가 자료가 너무 없어요. 네. 직보규제로 좀 겨우 만들었거든요. 네. 이따가 이렇게 안내. 그래서 접사에는 2가지로 나눈다. 어떤 거? 접미사. 그러면 머리 두자 써서 접두사는 어근 앞에 오는 애들을 접두사라고 하는 거고, 접미사는
단어 뒤에 붙어서 결국에는 기능은 똑같아요. 뜻을 제한하거나 새로운 단어가 되게 하는데 접두사는 앞에 붙는다. 접미사는 뒤에 붙는다. 똑같이 이거 두 개 다 접두사, 접미사 둘 다 접사 안에는 들어가지만 세부적으로 나누면 앞에 붙냐 뒤에 붙냐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손은 손인데 맨손, 이 맨이란 접두사가 붙어서 의미를 제한하고 하얗긴 하얀데 새하얀 거야. 엄청 하얀 그런 의미를 붙는 접두사가 붙은 거죠. 그러면 먹다라는 이제 기본형이 있었어 우리, 그지? 근데 여기 먹이라는 실질 형태소의 어근에 실질적인 의미를 갖는 게 어근이었죠. 먹이라는 어근에 보라는 접미사가 붙어서 명사로 먹보라는 의미가 새로 생긴 거죠. 그래서 먹다라는 동사에다가 보라는 접미사를 붙이면서 형태가 바뀌었죠. 선생에다가 님이라는 이제 접미사를 붙이면서 선생님이라는 새로운 단어를 되게 만든 거고, 접미사에 의해 단어가 형성될 때 품사가 변하기도 한다. 앞에서 봤던 먹보같이 지우개는 우리가 지우다라는 동사 어근, 실질적인 의미를 갖는 지우에다가 어근에다가 개라는 점 미사를 붙여서 지우개 명사, 즉 품사 변화가 일어나기도 한다. 까지 이해 안 되는 거 있을까요? 결국에는 접미사, 접두사 모두 접사인데 이 접사가 새로운 단어가 되기도 하고 뜻을 제한하기도 한다.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 새로운 단어가 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고? 품사가 변화하기도 한다. 그러면 기본형이 우리가 뭔지 계속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럼 단어의 짜임으로는 단일어, 복합어가 있는데 단일어는 하나의 뭐로 이루어져 있다고요? 어근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면 하나의 어근이라는 거는 이 의미가 결국에는 하나의 실질적인 의미만 갖는 거죠. 하나의 어근으로 이루어진 것. 어근은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니까. 그럼 복합어는 뭐겠어? 둘 이상의 어근이 결합하거나 어근과 접사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단어다. 그러면 앞에서 봤던 어근과 접사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단어로서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둘 이상의 어근, 실질적인 의미를 가진 단어 두 개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걸 뭐라고 한다고? 합성어. 복합어 안에 합성어, 파생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합성어는 둘 이상의 단어 어근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논과 밭이 있는데 논과 밭을 합쳐서 논밭라고 하는 것처럼 장미와 꽃을 합쳐서 장미꽃이 되는, 결국에는 실질적인 의미를 갖는 두 가지의 어근이 붙어서 합성어가 만들어진다. 그럼 파생어가 있는데 파생어는 어근과 접사가 결합해서 이루어진 거죠. 접사가. 그러면 접두사에 의한 파생어가 있겠죠. 접두사는 우리 어디에 온다고? 어근 앞에. 그러면 사랑은 사랑인데 풋사랑, 풋이라는 접두사가 붙어서 풋사랑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낸 거고, 소문은 소문인데 헛이라는 접두사가 붙어서 섭소문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낸 거죠. 접미사는 어근 어디에 온다고요? 뒤에 온다. 구경하다라는 이제 동사에다가 꾼이라는 이제 명사를 만드는 접미사를 붙여서 구경꾼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냈고, 겁에다가 쟁이라는 이제 접두사를 붙여서 접미사를 붙여서 겁쟁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냈죠. 결국에는 둘 이상의 어근으로만 이루어졌다, 단어가. 그런데 그 둘 이상의 어근으로만 이루어진 건 합성어고, 하나의 어근과 접사, 즉 접두사와 접미사가 붙어서 새로운 단어를 만들면 그건 복합어 안에서도 파생어에 해당한다. 그래서 복합어에는 합성어와 파생어가 있는데 둘을 나눈 기준을 정확하게 알아야겠죠. 접사가 결국 붙으면 뭐다? 파생어다. 접사가 결국엔 붙으면 파생어고, 어근으로만 이루어졌다면 합성어고. 그러면 우리가 보자. 헛이라는 건 사실 실질적인 의미를 가질까요? 의미를 이제 더해주긴 하지만 헛 이거 하나만 쓸 수 없잖아. 그쵸? 결국에는 단어가 되지 못하는 실질적인 의미를 갖는 어근은 결국 논과 밭이란 실질적인, 따로 이렇게 나눌 수 있잖아, 단어와 단어로. 근데 이 둘이 합쳐져서 하나의 단어를 이루는 합성어가 된 거지,
헛이라는 거는 이거 하나로만 단어를 쓸 수 없잖아요. 풋도 풋 이렇게 하나로만 단어를 쓸 수 없잖아. 결국에 이런 이제 뜻을 새롭게 만들거나 이제 새로운 품사를 만들거나 이런 식으로 접사가 붙은 걸 결국엔 파생어라고 한다. 그러면 합성어의 종류도 형태 변화에 따라 나눌 수 있어요. 결합할 때 변화가 없는 경우가 있을 거고 생략에 의한 변화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합성어는 어근과 어근이 만들어졌어. 결국엔 두 가지의 이제 실질적인 의미를 갖는 게 붙는다고 했었죠. 우리가 똑같이 책가방 같이 책과 가방 어근 두 개를 합쳐서 책가방이라는 거를 만들어냈을 때 형태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무긴 나무인데 꽃과 나무를 이제 두 가지의 어근을 붙여서 꽃나무를 만들어냈는데 형태 변화가 없죠. 이런 식으로 형태 변화에 따라서 변화가 없는 경우도 있고 있는 경우가 있다. 근데 변화가 있는 경우 우리 예시 한번 봅시다. 소나무 우리 잘 알죠? 소나무. 근데 나무긴 나무지만 어떤 나무? 솔방울 열리는 그 솔이라는 이제 기본 형태가 있었어. 근데 여기에 리을이 탈락했죠. 리을이 없어지면서 소나무가 된 거야. 근데 우리가 이게 잘 보면은 형태가 변했다고 해서 합성어가 아니라 파생어인가? 라고 헷갈릴 수 있겠지만 결국 보면 뜯어버리는 거지. 화살은 화살인데 활과 살이 붙어서 실질적인 의미를 갖는 어근 두 개가 붙은 합성어이다. 근데 여기서도 리을 탈락하면서 생략에 의한 변화가 생겼다. 그래서 다 이제 실질적인 의미를 갖는 어근 두 개가 붙은 결국 뭐다? 합성어다. 세 번째,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해서 기본 형태가 바뀐 경우에요. 달, 알 이렇게 붙어서 결국엔 닭이 낳은 알이죠. 그래서 달, 알을 우리가 달걀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표기가 변한 경우도 있다. 그치만 이 달걀도 어떤 종류다? 합성어이다. 단일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단일어는 이제 형태가 변하지 않고 그 하나의 어근으로만 이루어진 거야. 더 뜯을 수 없어. 고구마를 뜯을 수 없죠. 얼굴도 뜯을 수 없죠. 근데 꽃나무처럼 두 가지의 어근이 붙어서 형태가 변한 것도 있다. 이런 거 챙겨주면 좋겠고 어미가 끼어들어서 결합한 경우도 있어요. 솟아오르다 보면은 어미가 끼어들어 있어. 솟다, 오르다 두 가지의 어근이 붙은 거야. 근데 솟다는 이제 탈락되고 아라는 어미가 끼어들어서 솟아오르다 이렇게 새로운 합성어를 만드는 거고 돌다, 가다 근데 돌아가다라는 새로운 의미를 만드는 합성어 다는 생략이 되고 아라는 어미가 끼어들어서 돌아가다라는 합성어가 이루어진 거죠. 그러면 결국엔 우리가 기준을 생각할 때 이 단어 안에 실질적인 의미가 두 가지가 들어가 있냐 이걸 생각해보면 합성어인지 파생어인지 잘 알 수 있겠죠. 앞에서 봤던 풋사랑처럼 풋이라는 것만 실질적인 의미를 갖진 않으니까 우리가 그걸 어근이라고 부르지 않고 접사로 이제 부르기로 했으니까 합성어이고 이제 그러면 의미에 따라도 나눌 수 있죠. 대등합성어, 종속합성어, 융합합성어 이렇게로 나눌 수 있는데 대등합성어라는 거는 두 어근이 본래의 의미를 갖고 대등한 자격으로 결합된 경우 두 어근이 이제 대등한 자격이라는 의미에서 대등합성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앞, 뒤는 앞과 뒤를 모두 의미하는 앞, 뒤라는 합성어가 이루어진 거고 종속합성어는 앞의 어근이 뒤의 어근을 어떻게 한다고? 꾸며준다. 그러면 다리긴 다리인데 돌이라는 이제 돌이 다리를 꾸며주면서 돌다리가 된 거고 보면 우리가 돌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다리긴 다리인데 돌다리인 거잖아요. 그럼 결국엔 기본적인 이제 의미는 다리에 있는데 돌이라는 어근이 붙어서 다리를 꾸며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종속합성어가 되는 거고 뛰어가다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이제 어미가 끼어드는 거죠. 어라는 이제 어미가 끼어든 형태인데 뛰다와 가다 뛰어서 간 거에 우리가 초점인 건데 뛰어가는 이제 가다라는 거에 뛰어라는 이 앞에 실질적인 어근이 붙어서 뛰어가다가 된 거죠. 가긴 가는데 어떻게? 어떤 형태? 뛰어간다.
융합합성어는 어근들이 결합해서 완전히 새로운 의미를 나타내는 거야. 그러면 밤낮이라는 거를 우리가 늘이라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데, 밤낮이 밤도 있고 낮도 있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밤낮 없이 일한다 라는 말은 늘 항상 그 사람 늘 일한다 라는 의미처럼 새로운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인 거야. 피땀은 우리가 땀이 피로 흘리는 게 아니죠. 피땀 흘려 이제 일한다. 마찬가지로 노력과 정성을 다해서 일한다. 이런 의미로 새로운 의미를 나타내는 거를 뭐라고 한다고? 융합합성어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죽다라는 의미를 돌아가다라는 이제 그 사람은 돌아갔어. 이게 있고,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이 의미가 같은 돌아가다지만 다르죠? 돌다와 가다가 있죠. 돌다와 가다가 있는데, 돌에다가 이 다는 사라지고 어미가 붙어서 돌아가다라는 형태를 만든 거죠. 근데 의미는 바뀌었죠.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라는 얘기는 우리 아버지가 죽었어요. 지금 이 세상에 없다라는, 죽다라는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냈으니까 이런 것들을 무슨 합성어라고 부른다고요? 융합합성어. 그러면 형태 변화에 따라 보면, 자, 돌다리는 형태 변화가 없는 경우이면서 종속합성어인 거죠. 그치? 한 단어로 물어볼 수 있는 게 되게 많은 거지. 합성어긴 합성어인데, 돌다리는 형태 변화는 없지만, 그죠? 형태 변화는 없지만 종속합성어에 속하고, 뛰어가다는 어미가 끼어들어서 만들어진 합성어이지만 종속합성어에 속하고, 융합합성어, 돌아가다도 우리 어떤 형태의 변화에 따라 다 이루어진 거죠? 이 경우죠. 어미가 끼어들어서 결합한 경우죠. 돌아가다도. 근데 융합합성어에 속하고. 그럼 결국엔 물어볼 수 있는 게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지. 뛰어가다와 돌아가다의 공통점을 들어라. 공통점과 차이점을 들어라. 만약에 이렇게 했을 때 뛰어가다는 똑같이 공통점 뭐야? 어미가 끼어들어서 결합한 경우이면서 합성어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차이점은 뭐야? 뛰어가다는 종속합성어이고 돌아가다는 융합합성어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단어 합성어여도 우리가 물어볼 수 있는 게 여러 가지인 거지. 기준에 따라서 공통점일 수도 있고 차이점일 수도 있다. 이렇게 계속 생각을 하면서 따라와야 돼요. 그러면 형태소의 이제 주의할 점을 한번 보면, 자립 형태소는 결국 모두 실질 형태소이다. 왜냐면 자립 형태소는 결국엔 분리될 수 없죠. 홀로 쓰일 수 있으면서, 우리 홀로 쓰일 수 있는 자립 형태소는 분리가 되지 않으니까 하나의 어근으로만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결국 실질 형태소이다. 실질 형태소가 뭐였는데? 실질적인 의미를 갖는 형태소였잖아. 자립 형태소도 홀로 쓰일 수 있으니까요. 그 홀로 쓰일 수 있다는 거는 의미를 갖고 있는다는 거니까, 홀로 쓰일 수 있는 실질 형태소가, 형태소 안에 자립 형태소가 들어가는 개념인 거겠죠? 그러면 용언의 어간은 의존 형태소이면서 실질 형태소이다. 왜? 용언의 어간 우리 봅시다. 예를 들어 죽다가 있어. 그럼 여기서 이 동사 용언의 어간 어디야? 죽이죠. 죽에 다가 붙은 거잖아. 그러면 얘는 혼자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런 의미에서 뭐라고? 의존 형태소이면서 앞에서 물어본 주어를 주목하세요. 용언의 어간이야. 용언의 어간이 결국 이 죽이라는 것이 혼자 쓸 수 없는 의존 형태소이면서 의미를 갖는 실질 형태소이다. 그러니까 하나의 이런 어간 아니면 자립 형태소 단어 모두 의존 형태소이면서 실질 형태소이다. 이렇게 두 가지 형태소에 모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조사와 용언의 의미는 의존 형태소이면서 형식 형태소이다. 자, 여기 뒤에가 미, 그쵸? 여기가 어간, 맞아요? 그러면 물어보는 게 이렇게겠지. 얘는
어간은 의존 형태소이면서 실질 형태소이고 뒤에 나오는 어미, 용언의 어미와 조사, 우리 조사 있는 이가 할 때 앞에서 배웠었죠? 있는 이가 을을 모두 다 혼자 쓸 수 없으니까 무슨 형태소? 의존 형태소이면서 형식 형태소, 실질적인 의미를 갖지 않고 새로운 이제 앞에서 봤었죠? 형식 형태소? 봅시다. 문법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했었죠? 여기 나오잖아. 여기 나오는 가가 조사고 얘는 용언의 뭐야? 그치, 어미. 그러면 푸르는 뭐겠어? 용언의? 그치, 어간. 그럼 바다는 우리 자립 형태소이면서 실질 형태소이다. 그래서 여기 들어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그러면 단어의 짜임까지 받고 주의한 점까지 살펴봤어요. 자, 새말은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진 말일 텐데 새로운 사물이나 개념을 나타내기 위해서 새롭게 만든 말로 외국어를 우리말로 바꾸는 등 말을 다듬은 결과 만들어지기도 한다. 그럼 새말을 만드는 방식의 예는 되게 다양하게 있는데 어근과 어근을 결합하는 합성의 방식이 있겠고 합성의 방식. 자, 합성어를 만들 때는 뭐와 뭐가 결합하기로 했는데 어근과 어근이 만들어지면서 합성하는 방식이 있겠고 둘레, 길 모두 어근과 어근이죠. 어근에 접사를 붙이는 건 무슨 단어? 어근에 접사가 붙으면 파생어. 파생의 방식이 있을 거야. 이거 다 지금 새 말인 거예요. 합성의 방식, 파생의 방식, 그리고 각 단어의 일부를 따서 결합하는 방식이 있겠어. 먹는 방송, 앞 글자만 따서 먹방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줄임말도 다 새 말에 들어가는 거야. 쫄볶이도 쫄면과 떡볶이가 있으니까 앞에 나오는 쫄과 뒤에 나오는 볶기가 합쳐서 쫄볶이라는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졌고 외국어와 외래어를 활용하는 거야. 맛이라는 이제 고유어에 바캉스라는 외래어를 붙여서 맛캉스. 먹으러 가는 이제 바캉스겠죠? 식도락 여행 이런 식으로도 하잖아. 도시락인데 먹을 식자 써서 식도락 여행 이렇게도 쓰고 되게 다양한 말들이 있을 거야. 그럼 새 말이 그럼 결국에 왜 일어나냐? 새로운 사물이나 개념이 생겨나면서 이를 표현하기 위해선 새 말이 필요하고 우리 그런 사람들 있잖아. 인플루언서 들어봤죠? 옛날에는 인플루언서라는 직업적 개념이 없었는데 유튜브나 인스타나 이런 새로운 SNS가 생겨나면서 그런 곳에서 활동하는 사람을 우리가 인플루언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내는 뭐가 생겨났다고? 새 말이 생겨났다. 이런 것, 지금 선생님이 방금 말한 이런 것들이 기술의 발전과 사회의 변화, 매체의 다양화 등으로 새로운 현상이 많이 생기면서 그에 맞는 말이 필요하게 됐다. 그럼 매체의 다양화, 우리 유튜브에서 활동하는 사람 뭐라고 불러? 유튜버 이런 식으로 매체의 다양화 등 이제 시대가 발전을 하고 이런 새로운 현상이 발생하니까 그에 맞는 말이 필요하게 되기도 한 거죠. 그러면 새말을 대할 때 태도도 중요할 거예요. 불필요한 외국어나 외래어가 들어간 새말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외국어를 대신할 우리말이 있다면 그 단어로 사용하기도 해야 되고 우리말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거 다 객관식 선지가 될 수 있겠죠. 우리말로 다듬고 적절성을 판단하는 기준들이 있는데 처음은 다듬은 말의 적절성 판단 기준. 첫 번째, 사람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인가? 고유어를 잘 활용해서 다듬었는가? 우리말 단어의 짜임에 비추어 적절한가? 그럼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옛날에 모르겠지만 이제 우리말 국어 이제 국립국어원에서 새말을 다듬은 예시를 선생님이 알려줄게. 자, 이것도 새말이었어. 왜냐면 이것에 이제 기본 어원이 있고 그리고 이런 것도 다 새말을 우리말로 바꾼 것들이에요. 이런 것도. 그리고 되게 다양한 이제 새말을 바꾼 것들이 있을 텐데 아직까지도 약 18,000개의 이제 외래어를 우리말로 순화한 것들이 있어. 근데 우리가 모르는 이유는 뭘까? 이런 적절성 판단 기준에서
잘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인가 아니면 고유어를 잘 활용해서 다듬었는가 이런 기준에 우리가 잘 부합하지 않으니까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우리말 국어를 사랑하기 위해서 이런 다양한 한글 순화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모르는 것들도 아직까지 많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우리말로 다듬고 적절성을 판단하면서 우리말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결국에는 이 단원이 말하고 싶은 이유가 그런 거겠죠? 뒤에서 보면 이 본문 보면서 앞에서 얘기했던 개념을 한 번 더 이제 구체화시켜서 정리를 해봅시다. 결국에 형태소는 뭐라고?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로서 예를 들면 눈물이라는 것은 눈과 물 두 개의 형태소로 이루어져 있다. 자, 눈, 물. 그러면 눈물은 파생어야, 합성어야? 합성어겠죠. 실질적인 어근 두 개가 붙은 거니까. 그러면서 두 의미를 가지면 더 이상 나눌 수 없다. 눈물이라는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형태소들이 모두 있을 거고 마을이라는 거는 하나의 형태소로만 구성되어 있는 거죠. 이 둘을 쪼갤 수 없으니까. 마을을 마와 을로 나누면 어떠한 의미도 가지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단어와 형태소로 나누어 보면은 단어는 우리 뭐였어? 단어의 개념. 첫 번째 단원에서 볼까? 쓸수 있는 말 혹은 그 말에 뒤에 붙어서 문법적 기능을 나타내는. 그럼 단어는 우리가 단어에 조사도 포함되는 이유가 있었죠? 결국엔 단어 안에 조사도 포함이 된다. 그래서 아이가 맨발로 뛰었다. 즉 의미를 갖고 있는 것끼리 이렇게 나눠봤고 형태소는 쪼갤 수 있을 때까지 이제 최대한 쪼개보는 거죠. 조사도 마찬가지고 뛰었다. 실질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거나 형식 형태소 이런 식으로 계속 나눌 수 있는 거예요. 형태소는 그러면 분류 기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실질적인 의미를 갖는다. 그런 의미에서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가 있겠고 홀로 쓰일 수 있는다. 이런 거에 자립성의 의무죠. 여기다가 홀로 쓰일 수 있는지 여기다가 자립성에 따라서 자립 형태소와 의존 형태소로 나뉘는 거고 아이, 발, 뛰 이런 구체적인 대상이나 동작을 나타내는 실질 형태소이고 가, 맨, 로, 다는 문법적인 기능을 하는 뭐라고? 형식 형태소이다. 그러면 아이와 발은 홀로 쓰일 수 있는 자립 형태소이고 가부터 다까지 다른 형태소에 기대어 쓰는 의존 형태소이다. 결국 홀로 쓰일 수 있는 거는 자립 형태소이고 홀로 쓰일 수 없고 다른 형태소에 기대어 쓰는 거를 의존 형태소이다 라고 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아이와 발은 실질 형태소이면서 어떤 형태소? 형태소. 결국에 여러 가지로 물어볼 수 있었다고 계속 얘기했었죠. 그러면 가, 맨, 로, 다는 형식 형태소이면서 여기에서 안 들어간 거 뭐 있어? 여기 형식 형태소에 안 들어간 거. 뛰. 그쵸? 이건 하나네. 가멘, 로, 어따는 모두 형식 형태소이면서 의존 형태소이지만 이 뛰가 이제 예외적인 현상이니까 문제에서 더 물어볼 수 있겠죠. 실질 형태소이지만 뛰는 실질 형태소이지만 자립 형태소가 아니고 의존 형태소이다.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아이, 발, 뛰는 실질 형태소이었는데 아이와 발만 자립 형태소이고 뛰는 이제 형식 형태, 의존 형태소이고 실질 형태소니까 얘만 유일하게 지금 여기 단어에서 다른 거예요. 그러면 단어의 짜임은 어떤 형태소들이 결합되는지 한번 보자. 근데 모든 형태소의 단어의 짜임이 관여하는 것은 아니다. 위에 얘의 가와 루와 같은 조사나 시나 다와 같은 어미는 그 단어의 짜임을 살필 때 고려하지 않는다. 결국에는 뒤에 이제 의존 형태소이니까 단어의 짜임을 고려하지 않고 형태소는 이거 수령으로 물어볼 수도 있겠죠? 형태소는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이다. 그래서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로서 계속 구분을 해보는 연습을 여러분들이 계속 해야 돼요. 그러면 앞마당 이런 것처럼 단어의 짜임에 관여하는 것을 골라보자. 관여하는 거 앞마당 모두 이렇게. 근데 조사나 이런 용언의
간 어미 뭐가 관여를 하지 않아? 용언의 어간이 관여해요? 용언의 어미가 관여해? 어, 어미. 용언의 어미는 관여를 하지 않는다. 여기 있었잖아. 용언의 어미는 형식 형태소이면 의존 형태소니까 용언의 어미는 관여하지 않는다. 용언의 어간만 관여하는 거죠. 그래서 P 이렇게 동그라미 쳐놨잖아. 보았다에서도 용언의 어미는 at과 다죠? 보만 용언의 어간이잖아. 그런 식으로 계속 우리가 구분을 해봐야 되고 단어의 짜임은 어떻게 구분이 되나요? 근데 제 6시라서 뒤에는 영상 보강으로 듣고 해요. 그러면 어근은 단어의 의미 중심이 되는 부분이다. 그러면서 높이와 길이와 같은 명사에서 의미의 중심을 찾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럼 의미의 중심을 갖는다는 건 실질적인 의미를 갖는다는 거겠지? 그래서 접사는 어근과 결합하여 문법적인 기능을 담당하거나 어근의 뜻을 보조한다. 새로운 의미를 만들기도 하면서 어근의 뜻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누가? 접사가. 그래서 단어의 짜임은 어근이나 접사의 결합 방식에 따라 구분이 되는데 우리가 하나의 어근으로만 이루어진 걸 뭐라고? 단위로. 둘 이상의 단어의 구성 요소로 이루어진 단어를 복합어. 근데 그 복합어 안에 합성어와 파생어가 있다. 합성어는 어근과 어근. 두 개의 어근으로만 이루어지고 파생어는 어근과 접사가 붙는다. 그래서 예시에 있는 것들 다 봅시다. 눈물도 우리 합성어였죠? 눈과 물 이렇게 나누어지고 피땀도 피와 땀 이렇게 나누어지는 합성어이고 높이, 길이 모두 높다, 길다 라는 이제 높이란 용언의 간 그쵸? 용언의 어간에 이라는 접사가 붙어서 명사를 만든 거지. 그러면 봅시다. 뒤에 나오는 예시들 여기 있는 보기들이 다 우리 문제의 선지가 될 거예요. 맨주먹도 우리 봅시다. 계속 이제 구분하는 기준을 우리가 시험에서 이 기준으로 하나로 봐야 돼. 자, 하나의 어근으로 이루어져 있나요? 즉, 단일어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 이거를 바꿀 수 있어야 돼. 하나의 어근으로 이루어져를 뭐라고? 단일어. 단일어로 이루어져 있나요? 했을 때 단일어로 이루어진 것 찾아보면 나무와 하늘이 있겠죠? 그러면 하나의 어근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건 뭐겠어? 접사가 결합되어 있나? 그러니까 하나의 어근으로 이루어져 있나요? 라고 했을 때 아니요 라고 하면 뭐라고 되겠어? 복합어. 그치, 복합어가 되겠죠. 하나의 어근이 그치? 접사가 여기 아니어가 되면 복합어가 있나요? 그럼 복합어 중에 접사가 결합되어 있나요? 그랬을 때 접사가 결합되어 있으면 파생어고 아닌 합성어는 어근과 어근으로만 이루어지는 거다. 그러면 파생어 안에 맨주먹에서 우리 한번 그 짜임을 분석을 해보자고 했어요. 맨주먹, 접사, 맨이 붙었어. 그럼 이 접사는 주먹, 어근 앞에 붙었어? 뒤에 붙었어? 앞에 붙으니까 그치, 접두사. 잘했어요. 그럼 구경하다의 구경, 어근에 붙어서 꾼이라는 명사를 만든 접사는 뭐라고 불러야 될까? 전미사. 뒤에 붙으니까. 그러면서 여기서도 나오죠. 헛다리, 다리는 다리인데 헛다리 접사이면서 그치, 접두사 앞에 붙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계속 구분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새말은 결국 왜 생겨나냐? 뒤에 여기 밑에 나온 개념, 여기 앞에서 설명했던 개념이 다 정리되어 있는 거야. 새말은 왜 생겨나냐? 사물의 개념이 생겨나면서 이를 표현하기 위한 새말이 필요해지고 여러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고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새말이 더욱 빈번하게 등장하고 있다. 이유가 그럼 총 두 가지로 이제 여기서 말하고 있겠죠? 사물이나 새로운 개념이 생겨나면 이를 표현하기 위해. 이게 첫 번째. 그리고 최근부터 새로운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면서까지 이게 두 번째 이유가 되겠죠. 새말이 더욱 빈번하게 등장하고 매체가 다양화되고
새로운 현상이 많이 생기면서 여기가 세 번째 이유가 되겠죠. 이유를 써봐라 하면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봐서 찾아서 쓸 수 있어야 돼요. 외우면 가장 좋고요. 새말은 어떤 방식으로 결국 생겨나냐? 새말을 만드는 방식들을 할게요. 합성어 방식, 어근과 어근이 만들어진 합성어 방식, 어근과 접사가 이루어지는 파생의 방식이 있겠다. 그리고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제 예시 단어도 한번 보자. 엄지라는 것은 엄지라는 어근의 접사, 족이 결합된 파생어이다. 그럼 족은 접사 중에 미사. 그치, 뒤에 오니까요. 둘레길도 이제 둘레와 길이라는 어근과 어근이 만든 합성어로 새말에 속한다. 근데 새말을 만들 때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요소를 활용하기도 한다. 주로 여러 단어를 한 단어로 줄이는 방식이 있겠다. 아침, 점심을 첫음절인 아와 점을 결합해서 만든 아점이고, 라면의 라와 떡볶이의 볶기를 합쳐서 라볶이 같은 말이 일어나기도 한다. 그러면서 새말을 만드는 방식들을 본문에선 나왔고, 개념적인 그 앞에 개념 부분에서도 외래어를 우리말로 순화해서 바꾸는 것도 새로운 말이 된다고 했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아는 새로운 새말 하나를 골라서 새말 생겨난 배경이 무엇인지 말해보자 했을 때, 단짠도 단맛과 짠맛의 궁합 또는 단 것을 먹으면서 싼 것을 먹고 싶게 되는 마음을 뜻하는 새말이다. 최근 먹는 방송이 인기를 얻으면서 생겨난 말인 듯하다. 그러면 그 새로운 말이 일어나는 그 의미를 우리가 분석해보는 문제도 나올 수도 있고, 그 말이 왜 생겨났는지, 앞에서 나왔던 이 만들어지는 배경 중에 어떤 배경에 의해서 만들어졌는지 문제에서 두 가지를 물어보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한 문제에서 물어볼 수 있는 게 다양하게 있는 거예요. 그럼 합성과 파생, 여러 단어 한 단어로 줄이는 방식, 즉 방식 세 가지를 문제에서 말하고 있겠죠. 알뜰족 보면 알뜰하다라는 이제 간에 족이라는 접사가 붙은 거죠. 알뜰족 그럼 어떤 단어에 해당하겠어? 어라는 파생. 그치, 파생어. 누리꾼도 우리가 선생님 아까 예시 단어 중에 있었죠. 누리꾼. 그리고 누리라는 거에 꾼이 붙은 거니까. 그리고 금손도 금과 손이 붙은 어근과 어근, 꿀, 피부 이렇게 붙어서 어근과 어근으로 합성의 방식이 있겠다. 이런 단어를 한 단어로 줄이는 방식. 강력하게 추천해서 강추, 금겹살은 금에다가 삼겹살이 붙은 거죠. 삼겹살의 가격이 폭등했을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금만큼 삼겹살 구하기 어려웠던 얘기를 하면서 금겹살 이런 단어가 나올 거. 먹는 방송에서 먹방 이런 것들이 있을 거다. 그래서 국립국어원에서 운영하는 우리말샘을 활용한다. 선생님들이 아마 우리말샘을 활용해서 문제를 낼 수 있겠죠. 새말이나 지역 방언 전문어 등 용례를 확인할 수 있는 우리말샘 나중에 한번 확인해보면 좋겠고, 아마 문제에서 이 정도 기준으로만 분류할 수 있게 물어보긴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새말을 만들 때 우리말만 사용하나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인터넷의 발달로 세계 여러 나라와 활발하게 교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나라의 기술과 문화를 빠르게 손쉽게 접할 수 있다. 그래서 새말이 만드는데 이런 이제 외국어나 외래어를 활용하기도 하는데, 예를 들면 마캉스라는 말이 있는데 맛이라는 고유어와 캉스가 결합된 말로써 캉스는 바캉스의 일부로 외래어에 해당한다. 최근 우리 일상생활에서 마캉스 외에도 외국어나 외래어가 포함된 다양한 새말들이 있을 거다 라고 하면서 전혀 사용하지 않고는 거의 불가능해졌죠. 근데 불필요한 외국어나 외래어 사용은 가급히 줄이고 이제 최대한 우리말을 수도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겠다. 이게 글쓴이가 하고 싶은 말이죠. 새말을 우리말로 순화하는 노력을 기울이자. 이게 이제 글쓴이가 하고 싶은 말일 거고, 새말의 특성을 한번 파악을 해보자고 했어요. 눈팅, 컵밥, 득템, 캠핑족 이런 거 다 공통점이 무엇인지 말해보면 모두 외래어나 외국어가 포함되어 있다. 그럼 외래어나 외국어 한번 찾아봅시다. 그러면 눈팅, 눈과 채팅이 합쳐진 말로, 채팅 우리 외래어죠? 그러면서 눈팅은 눈과 팅이 붙어서 줄임말로써 외래어가 들어간 얘기고, 컵과 밥이 붙어서 합성어를
드러내는데 컵이라는 외국어가 들어가 있는 거죠. 득템도 득이라는 것과 아이템이 붙어서 득템, 줄임말로써 외래어 아이템에 템이 들어가 있는 거죠. 캠핑이라는 외국어에 캠핑에 족이라는 미사가 붙어서 파생어이지만 외래어가 들어가 있다. 그래서 외국어나 외래어가 들어간 세 말을 찾아보고 그 짜임에 대해 분석을 해보자고 했어요. 눈팅 보면 뜻 우리 물어볼 수 있겠죠. 문제 서술형으로 눈팅의 뜻을 쓰세요 라고 할 수도 있을 거고, 단어의 짜임이 뭘까요? 그 눈팅의 용례는 뭔가요? 다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야. 문제에서 하나의 단어로 물어볼 수 있는 거 몇 가지? 3가지. 그럼 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구분을 해놔야겠죠. 눈팅의 뜻은 인터넷상의 게시판에 글을 쓰거나 다른 사람 글에 댓글 달지 않는 행동이야. 그러면 지켜보기만 하는 일로서 단어의 짜임을 우리 분석하는 게 가장 이제 많이 나올 텐데, 눈과 채팅 여러 단어를 한 단어로 줄이는 방식이면서 외국어나 외래어가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쓰면 100점. 실버 용품도 노인들에게 필요한 물품으로서 실버와 용품, 어근과 어근이 결합하는 방식으로 합성어이겠죠? 합성어. 근데 용례는 뭐야? 고령 인구가 늘어나는 이제 시대가 변화한 거죠. 그러면서 실버 용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그러면 1번과 2번을 이제 봤을 때 우리가 세말의 사용을 줄이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외국어를 대신에 우리말이 있다면 그 단어로 다듬어서 사용하고 우리말을 사랑하는 마음을 지녀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봤어요. 그러면 뒤에 나오는 언박싱 이런 것도 개봉기 이렇게 다듬을 수 있겠고, 웰빙, 참사리로 다듬을 수 있겠고, 이런 다듬은 말을 계속 생각해보는 거야. 굿즈도 특정 브랜드나 연예인, 만화, 영화 상품 등 이런 거를 기념하는 기획상품으로서 팬 상품, 이렇게 다듬은 말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이 둘이 어떻게 연결이 되고 있는지. 그러면 굿즈를 팬 상품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는 너무 쉽겠지만 이 팬 상품의 뜻을 말해보세요 라고 할 수도 있겠죠. 플로깅이라는 말 뭘까? 스웨덴어로 플로카업과 영어 조깅이 결합된 말로 조깅을 하면 쓰레기를 줍는 행위를 말한다. 근데 이런 걸 쓰던 달리기라는 우리말로 순화한 단어들을 기억하면 좋겠죠. 그러면 적절하지 않은 판단 기준입니다. 이 기준을 물어볼 수 있는 문제가 나올 거예요. 첫 번째, 사람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지, 고열을 잘 활용했는지, 우리말의 단어의 짜임에 비추어서 적절한지. 언박싱을 개봉기로 다듬은 것은 적절하다. 근데 우리 누군가 알아듣기 힘든 외국어의 언박싱을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다듬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를 물어보는 서술형 문제도 나올 수 있겠죠. 적절하다, 적절하지 않다. 문제에선 적절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이제 결국에는 그 까닭을 서술형으로 써보는 말이 나올 수도 있겠어요. 굿즈를 팬 상품으로 다듬은 것은 적절하지 않다. 왜? 다듬은 말에도 팬이라는 외국어가 포함되어 있다. 플로깅을 쓰담 달리기라고 말하는 다듬은 것은, 자, 쓰담 달리기, 쓰레기를 담다라는 한 번에 알기 어렵고 합성어나 파생어 같은 우리말의 단어의 일반적인 짜임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플로깅이야 우리가 아까 쓰레기를 주우면서 이제 하는 달리기였는데, 쓰담 달리기? 쓰다듬으면서 달리기? 뭐 의미를 잘 파악하기 어렵죠? 이런 식으로 이 파악하는 기준에 부합하는지 안 하는지 기준을 물어볼 수 있겠고, 기준에 따라 판단해서 하나의 보기의 단어를 예를 들어 팬 상품 이렇게 줘놓고 이것은 이 기준 중에 뭐랑 맞지 않는지, 그 적절한지 적절한지 골라보는 거 첫 번째, 그 이유를 써봐라 두 번째, 이렇게 문제에서 나올 수도 있겠죠? 이러면서 문제를 우리가 계속 파악을 해봤어요. 그러면 우리말 단어의 짜임과 사물의 쓰임을 고려해서 새 말을 만들어보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고려할 점, 이게 중요한데, 제시된 사물의 모양을 이제 길다는 점에서 주목하였고, 그 말을 먼지나 때를 쓰러뜨리는 도구라는 의미를
결합하는 소를 결합했다. 그럼 여기서 나오는 기준은 뭐겠어? 앞에서 나오는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인가, 도열을 잘 활용을 했는가, 이런 기준에서 새로운 말을 만든 거죠. 우리말의 가치를 할 수 있는지, 우리말 짜임에 적절한 방식으로 만들었는지, 이러한 기준을 물어보고 그 기준에 맞게 새 말의 용례를 물어보면서 잘 다듬은 건지 적절하지 않은지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 있으니까 기준도 파악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기 개념 중에 우리 모르는